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서울시가 최근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탕춘대성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왕조 수도를 수호했던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건데요. 흔적의 역사, 이 조선시대 도성의 방위체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북한산성과 탕춘대성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도심 근처에 산이 많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보면 이제 이 감탄사를 연발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도심에서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산이 있다는 거는. 큰 강도 옆에 있죠. 그렇습니다. 산도 굉장히 멋있는 산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요. 예,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산을 등지고 강을 마주하는 게 배산임수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분들이 알랑가 모른가 알랑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도 감탄사를 연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894년 7월에 관리버버학교라고 있는데 프랑스어 학교인데 그 교장으로 내한한 에밀 마르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성에서 서양인의 피크닉이라고 하면 대개 북한산이 통념으로 되어 있다. 지게꾼들을 데려와서 말과 대나무 가마를 타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북한산을 콕 집어서 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대한제국 시절에 국내부 찬의관을 지냈던 그런 외국인이 있습니다. 윌리엄 샌지라는 사람도 또 이렇게 그 한국 땅을 벗어 떠나서 휴일을 즐기는 외국인은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그렇다라는 건데요. 도시의 옛 궁궐로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 산마루에 있는 북한산성으로 탐험을 즐긴다. 북한산의 아름다운 곳이 헤아릴 수 없게 많고 모든 계절이 다 즐길만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 선교자이자 외교관 되게 유명한 호러스 알런이라는 분 있잖아요. 알런은 삐죽빼죽하거나 방구용의 암석으로 된 바이투성이 봉우리도 구성된 그런 국왕의 산성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북한산성 그러면서 북한산 정상에서 보면 한 폭의 비단 뭉치를 제멋대로 던져놓은 듯한 그런 한강이 드문드문 솟아있는 산들 사이로 지나서 바다까지 뻗어 있다. 이런 되게 시적인 표현까지 외국인인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북한산은 일종의 핫플레스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밝힌 소감 가운데 알렌의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국왕의 산성이다라는 하는 것이 이제 의미심장한데 실제로 알렌이 쓴 일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0명으로 1만 적군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국왕의 산성이다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국왕의 산성이라는 게 왜 북한산성을 이런 식으로 불렀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거기다 이제 산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건데 이게 제가 그래서 1939년 10월 28일 동아일보를 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려 있더라고요. 뭐냐면 전설에 따르면 북한산성의 행궁터에 70만 원의 정제 금괴가 묻혀 있다라고 한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떠돈다고 했는데요. 이 70만 원이 어느 정도인가 해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이 기와집 한 채 값이 보통 1,000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1,000원요? 1,000원. 그러니까 그 뭐 10채면 뭐 10,000원이고 100채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00채니까 굉장한 뭐 액수라고 봐야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뭐 소문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70만 원어치 정제 금괴가 묻혀 있다 그러면 이거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은데요. 행궁이라는 게 사실은 임금이 잠시 머무는 궁궐이잖아요. 그래서 그 행궁터에 금괴를 묻어뒀다는 건데 그 신문도 보면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금괴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이북은 땅 속에서 막대한 소금하고 그다음에 목탄 수만관을 발굴했다라는 건 사실이다라고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문을 찾아보니까 매일신보 1912년 8월 30일자에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북한산성에 피난용 소금과 숯을 묻었다라는 소문에 따라서 헌병부대가 발굴한 결과 두 곳에서 소금 200석을 파냈다라는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일종의 북한산성이 네. 임금이 비상시 뭐 예를 들면 전시 상황이나 이런 게 오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행군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비축해 뒀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 그 정부 재정하고 군정 내역을 이렇게 모아서 쓴 책이 있는데요. 만기의람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북한산성 안에는 은 12,250냥 이게 한 46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 50석, 50석이 어떻게 되냐면 구운 소금 100덩이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숯 2,120석을 묻어두었다라는 기사가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금은 아니지만 은은 묻어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괴는 아니지만 은의 북한산성 보관기사 이것이 훗날에 정제 금괴 매장설로 둔갑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고종이 1905년에 을산 늑약 직후에 황실 소유의 금괴 85만 냥을 항아리 12개에 담아서 비밀 장소에 매장했다라는 소문과 연결을 좀 시키기도 하는데요. 고종이 비밀 자금으로 중국에서 뭐 망명 정부를 세월이 했다가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뭐 독살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거든요. 소문이 소문을 낳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사람들이 제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산성 행궁터였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선시대 뭐 화폐 대용으로 쓰인 게 이제 은인데 은을 묻어뒀던 것이 북한산성 행궁터였다면 고종 역시도 북한산성을 최후의 보루로 여겨서 그곳에 일종의 그 대한제국의 운명에 달린 금괴를 숨겨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믿음, 이것이 이제 민간에 퍼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산이 물론 이제 한양 도성에서 그렇게 아주 가깝지도 않은데요, 사실. 뭐 주변에 만들려고 하면은 산들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왜 또 북한산에다가 산성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경복궁에서 북악산을 넘어서 북한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해발이 사실은 836.5m밖에 안 되긴 하지만 바위산이라 굉장히 험준하잖아요. 올라가 보셨다면 알 수 있지만 굉장히 맞아요.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이 고려시대 때부터 그랬는데 고려 말에 우왕과 최영 장군이 요동정벌을 위해서 북한산에 있는 그 중흥산성을 수리한 다음에 세자하고 여러 왕비들을 이렇게 피난시켰다라는 기록도 있거든요. 고려시대부터 그러면 왕가의 피난처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개국된 다음에 사실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었죠. 그러니까 이 선조는 뭐 의주로 도망가는 길로 이제 주력랑을 쳤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장기화되던 1596년에 선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년 안에 이렇게 전쟁이 끝날 가망성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100년 뒤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북한산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주판서 이덕형이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북한산의 산세가 높고 험절해서 단 10명 정도만 있어도 수만 명의 적병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때는 전란 중이고 그래서 산성을 쌓을 여력이 없죠. 그리고 전쟁이 또 끝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그 이어서 병자호란이 있을 때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뭐 한 30년도 채 안 돼가지고 또 뭐 난이 일어나잖아요. 이괄의 난이라고 해서 1624년에 일어나는데 그때 인조는 또 할아버지처럼 선조처럼 도성을 버리고 이번에는 또 충남 공주로 주력랑을 치거든요. 또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도망가고 그다음에 급기야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신하기도 전에 청나라군이 들어가기도 전에 무왕장하다 가까스로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하고 또 사실 남한산성도 천의 요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50여일간 버텼고 그다음에 이 남한산성 자체가 함락되진 않았어요. 다만 나와서 항복을 사실상 했던 거죠. 강화도는 이제 또 청나라군한테 이제 함락이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 강화도에 배가 없어서 못 들어간 게 그게 이제 천추의 한이 돼가지고 배를 몰고 끌고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도도 함락이 되는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남한산성도 못 가고 강화도도 함락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북한산성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외국의 침도 사실 골칫거리였는데 당시에는 청나라가 안정됐기 때문에 외국보다도 또 이렇게 보면 내부의 적도 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 소비각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외 없이 이제 그것이 조선에도 덮쳐서
냉해, 가뭄, 홍수,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역사적으로는 경신대기근이라 그래서 1670에서 71년 사이, 그다음에 을병대기근이라 그래서 1695년에서 96년 사이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그때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한 몇 년 만에 이 통계가 150만 명 정도의 이 인구가 빕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실록에. 그러니까 엄청난 당시 사람들이. 인구가 2천만 명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떼죽음을 당했다는 실록 기사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도 장길산 무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때강도인 명화족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나라가 뒤집힌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계속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100년 사이에 뭐 전란이 몇 번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근이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뭐 외우 내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약간 한숨을 돌린 숙종 임금 때인데 이게 그 이제는 전쟁이든 내란이든 한번 일어나면 예전처럼 뭐 선조가 그랬든 인주가 그랬든 간에 임금이 이렇게 주력난 칠 수는 없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숙종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처럼 우리가 오늘날 인심이 결코 이 임금이 도성을 떠나서 멀리 갈 수 있는 형세가 안 된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민심이 얼마나 흉흉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왕조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임진왜란 때는 하고는 좀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게 이 기상 이변에 따른 어떤 아까 얘기했던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유민들이 대거 발생을 해서 무작정 상경을 하는 그런 상황. 유리걸식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뭐 걸식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원래 살던 곳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그럼요. 고향 버리고 여기는 괜찮겠지. 그러고 막 온다는 무작정 거예요. 서울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1648년에 그 서울 인구가 한 10만 명 남짓이었다고 하는데 한 70년이 지난 1717년 정도에는 20만 명에 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서울이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서울로 들어오는 세곡의 물류량이 뭐 이렇게 늘고 그래서 상업도시로 변모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외침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래서 도성을 비우고 도망간다 그러면 20만 명에 가까운 어떤 그 서울 백성들은 완전히 절단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겠네요. 근데 그래서 다시 북한 산성 같은 좀 규모가 크고 일종의 철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까운 거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절대 뚫리지 않을 만한 산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숙종이 북한 산성 축조론자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도성민들도 과연의 백성들인데 결코 이제는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도성은 지키기가 쉽지 않다. 백성들하고 함께 북한 산성에 들어가서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성과 함께 지킨다는 뜻에서 여민공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여민공서라는 말은 뭐냐. 도성을 지키긴 하되 여의치 않으면 백성들하고 임금이 모두 배후의 산성에 들어가서 최후 항전을 펼친다라는 전술이었죠. 근데 그 이전에 뭐 임진난도 마찬가지고 병자호란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종묘사직이라고 그래서 임금 혼자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백성 버리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산성에 있었던 그 백성들 다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산성에서 20만 명이 어떻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 이렇게 좁진 않아요. 사실 이렇게 좁진 않은데 어쨌든 20만 명이 다 들어가는 게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반론이 만만치 않아서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과연 위급한 시기인데 20만 명이 육박하는 모든 도성민이 거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 이런 뭐 회의감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이게 종묘 사직 백성들 모두 적에게 내주는 격이 아니냐 차라리 도성 한양 도성을 수축하는 것이 낫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는 논리였죠. 아 그것도 맞는 논리 같은데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나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이 두탄에 빠져 있는데 자칫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다라고 하면 반란도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또 현실적인. 거기 노역에다 동원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도 이제 걱정을 하죠.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7, 8년 정도 지루한 논쟁이 또 벌어져요. 그런데 이 논쟁을 종식시킨 사람이 숙종이었는데 숙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을 기다리다가 이미 적군이 강을 넘어서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산성의 축조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백운대, 만경대, 뭐 예를 들면 용암봉, 문수봉, 원효봉, 영치봉 이런 깎아지른 봉우리들을 연결해서 총 둘레가 11.6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산성을 완성을 했는데 산성의 면적이 이 여의도의 2배 면적인 5.2 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게 딱 6개월이 걸렸다라고 하죠.
요즘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요즘에 11km 산성 쌓는 것도 6개월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산성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산에 있는 돌도 뭐 이렇게 활용을 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삼군문이라 그래서 지금의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그런 병사들이 이제 군기가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병사들이니까 그리고 국왕방위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간별로 사역을 했고 사찰에서 뽑은 승군들도 도왔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축성 기술자들이 총출동을 했고 도성 주민들도 노동자가 돼서 당시에 이제 이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장정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불러와 갖고 밥도 주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거들었고 해서 이 무엇보다도 성 쌓는 기술이 굉장히 압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평지와 산지 그다음에 봉우리에 따라서 원축, 반축, 반반축 이런 식으로 쌓았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축, 반축, 반반축요? 그러니까 뭐냐면 낮은 계곡부는 선을 다 쌓았다라는 거예요. 높게. 예. 온축. 그래서 온전히 쌓았다라고 해서 온축이고 험준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약간 경사진 곳은 다 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만 쌓았다 그래서 반축.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반도 쌓을 필요가 없어서 반반축에서 4분의 1 정도를 쌓았다라는 거에서 반반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험준한 것은 아예 성벽을 안 쌓고 그냥 여장이라 그래 갖고 왜 위에 이렇게 덩그랗게 남아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 쌓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만경대, 백운대 이런 봉우리는 뭐 성벽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끝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벽만 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들어가서 살 만한 곳, 특히 이제 임금이 가서 지낼 만한 곳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한 124칸 정도 만들었는데 그리고 군량미를 10만 석 정도 보관할 식량 창고도 7곳이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 국왕 호위, 수도방위 뭐 훈련 뭐 담당했던 그런 지휘부도 3곳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찰도 10곳, 뭐 암자 2곳 해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산성을 지키는 승영 사찰이라고 해서 그 승군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군은 성곽의 주요 진출입로, 창고를 방어하고 승병들은 성곽에 있는 조그만 문이라고 해서 앞문이 있잖아요. 이런 허점을 메우는 역할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숙종이 그거 다 쌓은 다음에 가서 본 게 혹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그 한 1712년 4월 30일인데 축조가 대충 마무리됐는데 아직 이 행곡은 쌓지 않고 그때 이제 북한 산성 행체에 나섰는데 저도 부인하고 저 집사람하고 갔을 때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숙종이 임금인데 어떻게 갔을까? 뭐 어가를 타고 갔을까? 이 험한 데를. 그렇게 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때로는 어가도 탔고 때로는 내관들의 등에도 업히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임금은 땅을 안 밟았던 모양이죠. 뭐 임금이 지쳐놓으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동장대라서 산성 지휘소에 오른 다음에 시한수를 뽑아냈는데 이렇게 뽑아냈다고 합니다. 무수한 봉우리 깎아지는 듯하고 도적과 외적이 다가올 수 없고 원숭이도 기어오를 수 없다. 도성 지척에 철옹성이 있으니 내 어찌 우리 백성 수호하는 도성 버리겠느냐라고 이제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양 도성도 있고 북한 산성도 만들었으면 좀 2개 성을 좀 연결하면 안 되나요? 네, 그것이 이제 이 탕춘대성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산성 밑에 평지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한 7만 석 규모의 군량 창고를 조성을 하는데 그것이 평창이거든요. 네. 평창동의 유래가 되는 곳이죠. 이 평창이 지세가 약간 그 인왕산, 북악산하고 북한산하고 사이에 약간 이렇게 홍제동에서 홍은동 이렇게 넘어오는 곳에 약간 지세가 좀 얕아요. 그래서 좀 약하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을 쌓고 홍지문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조 때까지 조성된 탕춘대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게 창이문, 탕춘대성, 북한산성 이렇게 쭉 연결하는 하나의 큰 산성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성 방위 체계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이 산성 3개를 연결하는 거. 원래 그 한양 도성만 이렇게 추진했다가 거의 등재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유창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러면 북한산성하고 탕춘대성 연결해서 재도준하라라는 권고를 하고 3개성을 묶어서 이제 조선시대 도성의 방위 체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등재를 추진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묶으면은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혹시? 왜냐하면 북한산성하고 탕춘대성은 그 원형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18세기 만들었던 그대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해발 높이가 88.5에서 836.5m까지 이렇게 험준한 산세 이렇게 자연 지형을 만들어서 만든 성곽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왕과 20만 백성이 모두 들어가서 장기 항전을 한다라는 목표 아래 조성된 이른바
임시 군사도시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세계유산의 기준인 완전성과 진전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나저나 혹시 행궁터 발굴했을 때 금괴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이게 저도 발굴단한테 물어보니까 금괴는 물론이고